자, 이번 시간에는 흡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흡수는 absorption이라고 부르고 비금속 같은 경우에 비금속은 투명할 수도 있고 불투명할 수도 있죠. 비금속 같은 경우에 이제 광자의 흡수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크게 보면 앞에서 살펴본 전자분극 있죠. 그죠? 전자분극에 일어날 수도 있고, 하나는 전자천위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데, 즉 밴드갭을 뛰어넘는 전자역이죠. 전자천위. 그죠? 근데 이제 비금속이니까 밴드갭이 존재하잖아요. 그죠? 금속에서는 밴드갭이 존재하지 않죠. 그죠? 서로 가전자대와 전도대가 서로 오버랩되어 있거나 그랬으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 비금속에서 흡수가 일어나려면 밴드갭을 뛰어넘을 정도의 전자여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비금속 내에 불순물이나 결함이 존재해서 그 불순물의 에너지 준위나 결함의 에너지 준위까지 전자의 천위가, 즉 전자여기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기구에 의해서 흡수가 일어난다. 그러려면 결국 비금속인 경우에는 여기에 가전자대가 있고 여기에 전도대가 있고 그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EG라고 표시된 에너지 밴드갭이 존재하게 되죠. 여러분은 에너지 밴드갭에 대한 내용은 이미 앞에서 배웠죠. 그래서 그러한 에너지 밴드갭이 존재하면 결국 여기 가전자대에 있는 전자가 전도대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에너지 밴드갭보다 큰 에너지가 주어져야 여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전자의 여기가 일어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때 만약에 밴드갭의 에너지를 EG라고 하면 결국 여기를 일으킬 수 있는 빛의 에너지, 즉 이 한유가 EG보다 큰 값일 때에만 이제 전자의 여기가 일어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이 가전자 밴드의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함에 따라서 이 자리에는 전공이 형성되고, 전공을 영어로는 홀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는 일렉트론이 이제 위로 올라왔죠. 그래서 홀과 일렉트론의 쌍이 생기는 거죠. 그걸 우리는 이제 전자 전공 쌍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러한 전공이 다시 에너지를 낮은 에너지 주인으로 천위를 해서 이 전공과 다시 합쳐지게 되면 그럼 뭐예요? 그 에너지 차이만큼을 포톤으로 방출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천위한 에너지 델타 E만큼 똑같은 에너지가 방출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 가시광선의 최소 파장, 아까 가시광선은 대략 0.4 마이크로미터에서 0.7 마이크로미터 사이에 존재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0.4 마이크로미터는 보라색 영역 쪽이고 0.7 마이크로미터는 붉은색 쪽이죠. 자, 그러면 이때 이 파장이 길수록 에너지는 작아지죠. 그래서 EG를 구하면 EG의 맥시멈을 구하면 파장이 가장 작을 때, 최소일 때 따라서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미터를 여기다 집어넣어 주는 거죠. 람다분의 하시식에다가. 그 다음에 플랑크 상수 대신에 이걸 넣고 빛의 속도를 집어넣으면 대략 밴드갭의 크기가 3.1 엘렉트론 볼트가 나온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3.1 엘렉트론 볼트보다 큰 밴드갭을 갖는 비금속 재료는 그런 경우에는 비금속 재료의 가시광선이 흡수되지 않게 되겠죠. 즉 왜냐하면 가시광선으로서 가장 높은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게 3.1 엘렉트론 볼트니까 그거보다 큰 밴드갭을 가진 비금속 재료에는 그 밴드갭을 뛰어넘을 수 없겠죠. 그죠? 따라서 어떻게 돼요? 색깔이 없고 투명해지는 거죠. 즉 뭐냐면 빛이 전혀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투과해 버리니까 결국 색깔은
투명한 그러한 색깔이 없이 투명한 이제 재료가 되는 거죠. 이제 반대로 파장이 가시광선에서 가장 긴 경우, 즉 적외선에 가까운 영역이죠. 그 경우에 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성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7성 미터 정도의 파장을 갖죠. 그러면 그때의 밴드갭은 1.8 일렉트론 볼트가 나오는 거죠. 결국 그 이야기는 1.8 일렉트론 볼트보다 작은 밴드갭을 갖는 대부분 이제 그런 재료는 반도체 재료가 되겠는데, 그러한 이제 재료에서는 모든 가시광선이 어때요? 가전자대에서 전도대로 천위를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결국 뭐냐 하면 다 그 모든 가시광선은 천위를 일으키기 위해서 흡수가 일어나고 그 재료는 불투명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반도체 재료는 다 불투명한 이유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만약에 1.8에서 3.1 일렉트론 볼트 사이의 밴드갭 에너지를 가진 어떤 재료라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가시광선 영역이 이 정도 영역이니까, 그죠? 밴드갭이 이 사이에 어떤 밴드갭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가시광선은 흡수되고 어떤 가시광선은 흡수되지 않게 되겠죠. 따라서 그 재료는 어떤 빛이 흡수되고 어떤 빛이 투과되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비금속 재료가 이제 불투명해지는 이제 파장이 뭐 예를 들면 존재할 수 있는데, 결국 모든 이제 투명하냐 불투명하냐는 이지값, 즉 밴드갭에 의해서 결정된다. 다이아몬드의 밴드갭은 5.6 일렉트론 볼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0.22 마이크로미터보다 5.6 일렉트론 볼트에 해당하는 파장은 0.2 정도 되는데, 0.2 마이크로미터보다 짧은 파장의 복사선을 비치게 되면 그럼 뭐예요? 다 흡수가 되겠죠. 밴드갭을 뛰어넘으니까. 파장이 짧다는 건 에너지가 더 큰 거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 다이아몬드는 불투명해진다. 즉 다이아몬드는 가시광선에서는 투명한데 0.2 가시광선 중에서도 이제 0.2 마이크로보다 짧은 범위, 그러니까 아주 왼쪽 편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주 청색광 쪽, 그런 쪽은 불투명해진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료 내에 불순물이나 결함이 존재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밴드갭 내에 그 결함에 의한, 불순물에 의한 준위가 생기죠. 그런 준위를 우리는 어떤 불순물을 넣어주느냐에 따라서 도너 준위와 억셉터 준위로 나누게 되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미 배웠으리라 생각하고 이미 이해를 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순수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만한 밴드갭이 있죠. 그러면 이 밴드갭을 뛰어넘을 정도의 에너지가 빛이 들어와 줘야 전자가 이렇게 천위를 일으켜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중간에 불순물이나 결함에 의한 준위가 존재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에너지가 빛이 들어와서 이렇게 여기를 했다가 여기 전위로, 여기 준위로 떨어질 수 있겠죠. 물론 그때 나오는 준위는 예를 들면 뭐 포논 같은 형태로 이제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죠. 요 에너지 차이만큼이 포논의 형태로 방출되겠어요. 포논은 포톤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원자의 어떤 열적 진동하고 관련된 거고 열로 이제 방출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사기선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다시 낮은 준위로 천이되게 되면 결국 여기 파장에 해당하는 빛이 방출되게 되겠죠. 그러면 그 파장의 색깔을 보이게 되는 거죠. 자, 반도체의 경우를 한번 조금 더 살펴보면, 반도체에서 이제 포톤이 흡수되는 방법은 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순수한 반도체, 진성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제 광자는
에너지 밴드 갭을 완전히 뛰어넘어야 되죠. 그때 에너지 밴드 갭보다 이제 큰 에너지를 지닌 광자가 들어오게 되면 가전자 밴드의 전자가 전도대로 올라가면서 전자 홀 쌍을 만들게 되고, 그러면서 그 빛이 흡수가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 빛의 에너지가 밴드갭 에너지하고 같거나 더 큰 에너지를 가질 때 빛이 흡수된다. 그리고 그 이지보다 더 큰 에너지가 흡수되면 여분의 에너지는 열로 소멸된다. 자, 이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거기에 반해서 이제 불순물 반도체인 경우, 약간 이제 진성 반도체가 아니고 불순물 반도체인 경우, 그래서 불순물을 일부 이제 도핑해 준 경우죠. 그래서 뭐 P타입이나 N타입 같은 이제 반도체가 됐을 경우에는 빛 전자가 가전자대에서 억셉터 준위로 도약하거나, 억셉터 준위는 뭐냐면 그죠? P형 반도체가 되는 경우. 그러니까 뭐 그 다음에 N형 반도체에서는 도너 준위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실리콘은 4족 원소인데, 그죠? 3족 원소를 도핑해주면, 불순물로 첨가해주면 P형 반도체가 되고, 5족 원소를 넣어주면 N형 반도체가 되는데, 그러면 이때는 이제 전자가 주된 전하 운반자가 되고, 이때는 전공이 주된 전하 운반자가 되는 거죠. 그때 그 이제 에너지 준위를 P형에서 는 억셉터 준위, 그 다음에 N형에서는 도너 준위, 이렇게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그림에서 보면 이게 진성 반도체의 에너지 밴드고, 그 다음에 P형 반도체에서 억셉터 준위는 밴드갭 중간에 여기에 위치하고, N형 반도체에서 도너 준위는 밴드갭 중간에, 그래서 위쪽 편에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도너 준위가 존재하게 된다. 이때 진성 반도체에서는 빛이 이 밴드갭보다 큰 에너지가 주어져야 이렇게 점프해서 흡수될 수 있겠죠. 거기에 반해서 이제 P형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요 에너지, 그죠? 요 에너지 여기서 요까지만 점프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요 에너지보다 크면 빛이 흡수될 수 있겠죠. 거기에 반해서 또 도너 준위에 있는 전자는 여기서 이렇게 또 점프할 수 있겠죠. 그러면 ED 요 폭이죠. 결국 뭐냐, 훨씬 더 작은 에너지만으로도 이렇게 흡수가 일어날 수 있다. 어디서? 불순물 반도체인 경우에. 그래서 지금 보면 결국 우리가 흡수라는 것은 전자 천이하고 관련이 있고,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특성을 지닌 비금속 재료에서 어쨌든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은 0.4에서 0.7 마이크로메터 범위고, 에너지로 따지면 1.8 일렉트론 볼트에서 3.1 일렉트론 볼트 사이에 에너지를 지니고 있단 말이에요. 가시광선은. 그러면 그러한 가시광선이 반도체의 이 밴드갭을 뛰어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밴드갭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밴드갭이 1.8 일렉트론 볼트보다 작다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가시광선 영역의 모든 가시광선들이 그 1.8보다는 큰 에너지를 지니고 있으니까 모든 파장의 가시광선은 다 흡수가 될 수 있겠죠. 따라서 색깔은 블랙이 되는 거죠. 이 경우의 예시가 실리콘, 갈륨 알세나이드 같은 반도체가 되겠어요. 실리콘은 1.1 일렉트론 볼트의 밴드갭을 지니고, 갈륨 알세나이드는 1.42 정도의 값을 지니죠. 거기에 반해서 밴드갭의 크기가 3.1 일렉트론 볼트가 큰 경우, 3.1보다 크기 때문에 모든 과시광선은 이 3.1을 뛰어넘을 수가 없죠. 즉 흡수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즉 전자의 천위를,
가전자대에서 전도대로 천위를 일으킬 수 없죠. 여기를 일으킬 수 없어요. 그죠? 결국 빛이 다 그냥 흡수되지 않고 통과하고 결국 빛이 없는 무색의 재료가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다이아몬드고, 다이아몬드는 무색으로 보이죠. 순수한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의 밴드갭이 5.6으로 3.1보다 크죠. 그리고 만약에 밴드갭이 1.8과 3.1 사이에 있으면 일부 가시광선만 흡수되죠. 따라서 그 재료는 칼라를 보이게 된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만약에 이제 그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게르마늄이다. 게르마늄도 반도체 재료죠. 그리고 밴드갭이 0.67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면 이 게르마늄에 흡수되는 최대 빛의 파장을 구해보시오. 뭐 이런 이야기죠. 그죠? 자, 그러면 최대 파장, 즉 뭐예요? 임계 파장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밴드갭 에너지 분의 HC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값들을 집어넣고 이제 밴드갭 에너지 0.67이고 일렉트론 볼트로 주어져 있으니까 그걸 줄로 바꾸려면 환산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구하니까 1.85 마이크로미터더라. 즉 게르마늄의 밴드갭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임계 파장은 1.85 마이크로미터다. 따라서 1.85 마이크로보다 더 짧은 파장의 빛을 쬐어주면 그거는 에너지가 더 크기 때문에 다 밴드갭을 뛰어넘죠. 따라서 다 흡수가 돼요. 따라서 게르마늄은 1.85보다 작은 파장에서는 어페이크, 불투명해진다라는 거죠. 거기에 반해서 파장이 1.85보다 큰 빛에 대해서는 어때요? 1.85보다 큰 빛에 대해서는 투명해진다 라는 거죠. 파장이 1.85보다 더 크다는 이야기는 그 밴드갭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에너지를 지니고 못 지니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실리콘과 게르마늄은 같은 사족 원소지만 밴드갭의 차이가 난다. 그래서 임계 파장도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5.6 일렉트론 볼트를 가지고 있다고 아까 이야기했죠. 그래서 임계 파장은 0.22 마이크로미터다. 그렇기 때문에 0.22 마이크로미터는 뭐예요? 모든 가시광선은 뛰어넘을 수 없는 임계 반경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는 투명하다. 거기에 반해서 게르마늄과 실리콘은 불투명하다. 가시광선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뭐 어떤 도는 액셉터가 존재하게 되면, 즉 불순물이 첨가되게 되면, 그러면 다른 흡수 파장이 이제 계산되겠죠. 즉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는 5.6 밴드갭을 가지고 있는데 다이아몬드는 4족 원소잖아요. 3족 원소인 보론을 불순물로 첨가해 주게 되면 그러면 이제 P형 반도체가 되죠. 그죠? 그리고 얘는 이제 그 블루, 즉 파장을 빛의 파장에서 붉은색 계열은 흡수하는데 푸른색 계열은 붉은색 계열은 흡수되고 따라서 푸른색 계열이 이제 넘어서게 되는 거죠. 통과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블루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진다. 즉 다이아몬드는 블루 다이아몬드도 있고 좀 드물긴 하지만
옐로우 다이아몬드도 있죠. 대부분의 다이아몬드는 그냥 투명한데, 그죠? 그러니까 색깔을 띠는 이유는 결국 불순물 때문이고, 그 불순물의 에너지 준위가 다이아몬드의 밴드갭 중간에 위치하기 때문에 일부 파장의 빛은 흡수하고 일부 파장의 빛은 통과시키는 그러한 이유로 해서 색깔을 띠게 된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밴드갭 그 그림으로 보면 다이아몬드는 지금 4A족이죠. 거기에 만약에 보론을 첨가하게 되면, 보론은 3족이에요. 3A족이죠. 그러면 얘는 P타입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억셉터 준위가 여기에 존재하게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요 준위는 0.38 엘렉트론 볼트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반해서 이제 질소가 불순물로 다이아몬드에 들어있으면 질소는 5A족이죠. 따라서 얘는 도너가 되고 결국 N타입을 만들게 되는 거죠. N타입 반도체를. 그죠? 그래서 얘는 요 차이가 1.7 엘렉트론 볼트에 해당되게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빛이 노란 빛을 띠게 된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투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투과는 영어로 트랜스미션이라 부르고, 예를 들어서 투명한 고체에 빛이 들어온다고 합시다. 뭐 예를 들면 유리판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유리판에 의해서도 빛이 흡수가 일어나게 되겠죠. 즉 유리판이라고 해서 빛을 다 100% 통과시키는 건 아닐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유리판이 이런 어떤 L이라는 두께의 유리판을 이제 어떤 재료가 투명한 재료의 두께가 L이라고 그럽시다. 여기까지 L이라 그러고, 그때 들어오는 입사빔의 세기를 I0, 그 다음에 이거 어떤 투명한 재료를 통과해서 나가는 투과빔의 빛의 세기를 IT라고 하겠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입사빔 I0가 들어오게 되면 일부는 반사율에 의해서, 유리도 빛을 반사하잖아요. 그죠? 아까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유리 같으면 0.05 그 정도 반사된다 그랬죠. 그래서 I0에다 R 곱한 만큼의 빛은 반사돼 나갈 거예요. 그죠? 그러면 거기서 결국 뭐예요? 여기서 출발하는 빛은 여기에 있는 거죠. I0 프라임에 있는 거예요. 즉 I0 프라임은 그죠? 반사돼 나간 거. 앞에 면에서 반사돼 나간, 저 왼쪽 면에서 반사돼 나간 빛을 뺀 거죠. 입사된 거에서. 그 다음에 이 빛은 이 유리 속을 통과해 나가면서 점점 뭐예요? 흡수가 된단 말이에요. 뭐예요? 분극이나 이런 걸 일으키면서 에너지를 잃게 되죠. 따라서 그 다음에 경로가 증가하면서 계속 흡수도 일어나요. 그래서 빛의 강도는 감소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즉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알파는 뭐냐면 흡수 계수, T는 왼쪽 편에서 침투한 깊이 T가 되는 거죠. 결국 T가 커짐에 따라서 앞 지수함수적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되는 이러한 형태를 띠게 되는데, 결국 그러면 임의의 깊이에서 빛의 세기는 I'0에다가 E의 마이너스 RT 승이 되겠죠. 이런 형태로 주어질 거예요. 그리고 또 일부 빛은 여기 도달하게 되면, 여기 매질이 다르잖아요. 굴절율이 여기서, 그죠? 그래서 일부 빛은 다시 또 여기서 들어와서 다시 반사돼 나가기도 해요. 자, 거기서 반사되는 빛을 고려하면 그거는 요 빛이 I'(R이) 되는 거죠. 결국 뭐 이런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뭐 여기를 보시면 되고, 결국 최종적으로 투과돼서 나가는 빔은 이런 형태가 된다.
즉 반사율, 그죠? 반사율하고 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근데 이 반사율이라는 게 뭐였어요? 파장의 함수였잖아요. 그죠? 파장의 함수였죠.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어떤 녹색 유리의 어떤 RAT 분율 변화인데 R은 반사율, A는 흡수율, T는 투과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녹색 부분은 투과, 여기 갈색 부분은 흡수, 그 위에 부분은 이제 반사 부분인 거죠. 그럼 지금 보면 녹색 유리는 이 X축은 들어오는 빛의 파장이에요. 여기는 분율이 되고 Y축은. 그러면 투과율이 이런 정도로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결국 보면 여기서는 이 파장의 빛이 투과가 잘 되고 이 파장도 투과가 잘 되는데 이 파장의 빛은 투과가 조금밖에 안 되고 이만큼이 흡수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은 파장대가 여기서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0.4쪽하고 0.7쪽, 그죠? 요쪽 빛이 이렇게 투과해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가운데 부분은 뭐예요? 대략 한 노란색 계통 그쯤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투과가 잘 안 된다. 결국 뭐예요? 그러니까 투과하는 거는 붉은색 쪽하고 이 초록색 쪽, 그것들에 의해서 이제 합쳐진 색으로 보인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색이라는 걸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결국 색이라는 건 뭐냐? 특정한 파장의 빛만 선택적으로 투명한 재료가 흡수하기 때문에 투과되는 빛의 파장들의 합성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색이다. 만약에 모든 가시광선 파장에 대해서 균일한 흡수가 일어나면 당연히 재료는 무색을 띠게 되겠죠. 그리고 선택적 흡수가 일어나게 되면 그러한 선택적 흡수는 전자 여기에 의해서 발생되는데 가시광선 에너지 범위 아까 1.8에서 3.11 일렉트론 볼트라 그랬죠. 그거보다 작은 밴드갭을 지닌 반도체 재료에서 이지보다 큰 에너지의 가시광선은 다 천위를 일으키므로 다 흡수되죠. 따라서 불투명해진다 그랬어요. 그죠? 거기에 반해서 흡수된 복사선의 일부는 여기된 전자가 낮은 에너지 주거니로 복귀하면서 재방출되기도 한다. 그때 만약에 2.4 일렉트론 볼트의 밴드갭을 가진 만약에 CDS 물질이라고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2.4 일렉트론 볼트보다 큰 에너지 광자를 이제 쬐게 되면 그러니까 빛을 쬐게 되면 2.4보다 큰 에너지 광자들, 그러니까 청색 계열이겠죠. 녹색이나 청색 계열. 걔네들은 흡수되지만 2.4보다 작은, 즉 1.8에서 2.4에서 3.1 정도는 청색 계열과 녹색 계열이죠. 걔네들은 흡수되지만 1.8에서 2.4 계열은 흡수가 안 될 거예요. 얘는 노란색과 오렌지색들이죠. 통과될 거예요. 결국 뭐예요? 황학 카드뮴 재료는 무슨 색으로 보이겠어요? 노란, 오렌지색으로, 노란색으로 보인다는 거죠. 또 다른 예시는 루비와 사파이어가 있는데 사파이어는 그냥 물질적으로는 순수한 Al2O3, 즉 산화 알루미늄이죠. 이 산화 알루미늄을 사파이어라 그러는데 이러한 사파이어에 크롬 산화물을 일부 첨가해요. 0.5에서 2kg, 2%. 그러면 이 크롬이 이제 얘는 이온결합 물질이니까 그죠? 여기는 알루미늄 3가 이온하고 산소 마이너스 2가 이온이 이온결합하고 있는 물질인데 이 알루미늄 3가 이온 자리를 크롬 3가 이온이 불순물로 들어가서 대체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불순물 준위가 존재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특정 파장이 선택적으로 흡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그냥 사파이어는 모든 파장에 대해서, 이 X축이 파장이잖아요. 모든 파장에 대해서 어때요? 거의 비슷하죠. 뭐가? 투과율이. 그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모든 파장의 빛이 다 고르게 투과되니까 사파이어는 투명해 보인다는 거지. 근데 루비는, 즉 사파이어의
크롬이 불순물로 일부 들어가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루비라고 부르는데 붉은색을 띠고 있죠. 루비는 보면 투과율이 이 정도에서 확 떨어지죠. 그리고 여기는 투과율이 높다가 다시 여기서도 확 떨어져요. 그죠? 여기는 올라가죠. 결국 뭐예요? 얘네들은 이쪽 계열과 이쪽 계열은 투과가 낮고 이쪽 계열과 이쪽 계열이 저 붉은색 계열, 여기는 붉은색 쪽이죠. 여기는 보라색과 파란색 쪽이에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투과가 잘 되는 거는 붉은색 쪽과 여기 뭐죠? 여기는 빛의 범위가 아니죠. 빛의 범위는 여기까지인데 붉은색 쪽과 여기, 즉 그린과 블루에 걸쳐져 있는 요 파장의 빛이 투과가 잘 되는 거죠. 그럼 이 두 가지 파장의 빛이 섞여서 짙은 붉은색을 띠게 되죠. 루비는 붉은색을 띠죠. 자, 이번에는 이제 투명과 반투명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투명과 반투명은 내부 반사율과 투과율에 의해서 좌우되는데 만약에 이제 빛이 재료에 들어가서 산란 현상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 빛이 뒷면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 불투명이 될 거예요. 그죠? 즉 산란의 원천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등방성 굴절율이 등방성이 아닌 경우, 즉 어떤 재료는 대부분 결정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결정으로 이루어진 경우 어떤 결정의 방위에 따라서 굴절율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굴절율이 그런 방에 따라 다른 그런 비등방성 재료가 다결정체를 이루고 있으면, 즉 결정립이 여러 개인 거죠. 그런 경우에 역시 산란을 잘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 상이 다른 상이 아주 미세하게 분포되어 있고 굴절 지수가 다를 경우, 이 경우에도 역시 산란을 잘 일으킨다. 그리고 또 재료 내에 어떤 기공 같은 결함들이 존재할 경우 역시 이제 산란을 잘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폴리머 재료, 즉 고분자 재료에서도 내부에 결정질과 고분자 재료는 비정질이 있는데 결정질이 어느 정도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또 투과율이 달라진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러한 이제 예시들 중에 지금 한 예시가 지금 기공이 존재할 경우에 차이를 보여주는 그림이 밑에 그림인데, 지금 이 그림은 뭐냐면 Al2O3예요. 순수한 Al2O3로 만든 재료인데, 아까 순수한 Al2O3를 뭐라 부른다 그랬죠? 사파이어라 부른다 그랬죠? 이게 지금 사파이어인데 왼쪽이 사파이어죠. 근데 얘는 단결정이에요. 얘는 이 두 가지는 다결정이에요. 단결정이니까 얘네들은 어때요? 사파이어는 아까 거의 투명하다 그랬죠. 앞에 그림에서 사파이어는 거의 투명했어요. 그죠? 모든 파장의 빛을 다 통과시키니까. 그래서 투명하죠. 그래서 밑에 글씨가 보여요. 근데 똑같은 물질로 만들었어요. Al2O3. 세 개 다 똑같은 물질이에요. 순수한 Al2O3로 만들었는데 얘는 다결정칠이에요. 결정립이 여러 개인 거죠. 근데 보통 이러한 알루미나는 이제 세라믹 재료에서는 이제 알루미나라고 부르죠. 이런 이 분말 야근법에 의해서 Al2O3 분말을 이제 소결이라는 공정을 써서 이제 치밀화를 하는데, 그때 아주 치밀화가 잘 돼서 밀도가 아주 높은 그러한 다결정체가 되면 얘는 반투명이 되죠. 거기에 반해서 오른쪽은 역시 똑같은 제조 방법으로 소결을 통해서 만들었지만 얘는 밀도가 좀 낮아요. 낮은 이유는 내부에 기공들, 비어있는 빈 공간, 구멍이죠. 그럼 기공들이 5% 정도 존재해요. 즉 결함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그 결함들에서 빛이 들어가서 산란을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불투명해지는 거죠. 똑같은 재료라도 어떤 거는 투명, 어떤 거는 반투명, 어떤 거는 불투명해진다. 결국 이것은 뭐다? 결함의 존재 때문에 그렇다. 여기서는 결정립계라는 결함이 있고, 여기서도 결정입계는 있지만 또 기공이라는 결함이 또 같이 있는 거죠. 여기서는 단결정이니까 모든 재료가 다 이 전체가 하나의 결정립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결정립계 같은 결함이 존재하지 않게 되고, 그러한 결함의 존재가 빛을 산란시키는 원인이 되니까 결국 얘는 그런 결함이 없으므로 투명해진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사진이 되겠어요.
뭐 이거는 유리와 플라스틱의 투과율인데, 예를 들어서 유리 같은 경우를 보면 유리도 지금 보면 그냥 일반적인 유리는 투과율이 이렇게 주어져요. 그 다음에 실리카 96% 실리카 유리, 그죠? 실리카 규산유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커브가 요렇게 되어 있는 거고, 거기에 보론이 또 일부 첨가된 보론 규산유리, 그런 경우에는 커브가 요렇게 주어진다라는 거지. 결국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금 대략 여기가 자외선 영역이잖아요, 그죠? 파장을 지금 보면 여기 있죠, 그죠? 그래서 대략 가시광선은 어디에요? 가시광선은 0.4 마이크로에서 0.7까지잖아요. 여기 가시광선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요 밑으로는 자외선 영역인데, 얘는 어때요? 모든 이 밑에 높은 에너지의 자외선들도 다 투과하죠. 얘는 어때요? 300나노 이하의 자외선은 투과율이 확 떨어지죠. 이 그래프는 어때요? 거의 3.5 일렉트론 볼트 이하의 자외선은 역시 투과율이 떨어지죠. 그죠? 즉 파장이 짧은 자외선은 훨씬 많이 흡수돼서 투과율이 작아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비정질이 되면, 즉 결정질이 아닌 비정질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방성도 없고 아주 투명도도 아주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폴리스텔린이니 뭐 폴리카보나이트니 뭐 이런 것들은 또 아니면 PMMA 같은 이런 플라스틱들은 우수한 투명도를 갖는데, 만약에 이러한 비정질 내에 결정질이 존재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결정이 존재하는 거죠. 여기는 비정질이고, 그러면 이 결정질의 굴절률은 더 커요, 보통 비정질 재료보다. 그죠? 그래서 이 결정질의 크기가 이제 큰 그러한 결정질이 존재하는, 대체적으로 입사광의 파장보다도 더 큰, 그러면 그 빛은 이 결정질에서 반사를 일으키거나 뭐 이렇게, 그죠? 뭐 산란을 일으키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빛이 다 투과를 하지 못하고 투명도는 감소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발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발광은 영어로는 루미네센스라고 부르는 건데, 발광이 뭐냐? 발광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이, 어떤 재료가 에너지를 흡수한단 말이에요. 즉 빛을 흡수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빛이나 뭐 복사선을 흡수해서, 그죠? 그러면 뭐야? 천이나 뭐 높은 에너지 상태로 올라가겠죠. 천위에 의해서, 즉 여기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다시 자발적으로 가시광선 또는 준가시광선을 방출하는 현상, 즉 전자가 낮은 에너지 준위로 다시 내려오면서 빛을 방출한다는 이야기죠. 그걸 발광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즉 어떤 재료가 높은 에너지에 그러니까 높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죠. 그거는 뭐 에너지를 주는 방법에 따라서 자외선을 쬐어줄 수도 있고, 뭐 기계적이나 화학적 에너지를 통해서 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에너지를 받아들이면 그 안에 있는 전자, 즉 가전자 밴드에 있는 전자가 전도대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적절한 에너지 상태로 떨어지면서 방출하는, 빛으로 방출하는 그러한 현상을 발광이라는 거죠. 즉 가시광선 영역에 복사선을 방출해 줘야 되는 거죠. 자, 이러한 발광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형광, 하나는 인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형광은 플루오레센스고 인광은 포스포레센스라고 부르는데, 둘의 차이는 얼마만큼 빨리 빛을 다시 내보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굉장히 빨리 빛이 방출이 돼요. 즉 높은 에너지 상태로 전자가 천위가 일어난 다음에 여기가 일어난 다음에 다시 낮은 에너지 준위로 떨어지면서 빛을 방출할 때 그 여기 된 다음에 바로 빛을 방출하게 되는데 1초보다도 짧은 시간인데 일반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이 걸려요. 즉 10의 마이너스 8승초 무지막지하게 짧은 시간이죠. 그럼 이 시간보다도 더 짧은 시간에 방출하게 되면 우리는 형광이라고 부르고 10의 마이너스 8승초보다도 더 이후에 더 느리게 빛을 방출하게 되면 우리는 그걸 인광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러한 발광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한번 보면 일단 발광을 일으키려면 이제 포스포라고 부르는 인광체가 있어야 되고 그러한 인광체라는 물질에 의해서 발생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방출되는 빛의 그 색깔, 즉 가시광선 같으면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 어떤 색을 방출시킬 건가는 어떤 불순물을 첨가해서 이 포스포 인광체에다가 불순물을 첨가해서 조절하게 되는데 그때 첨가되는 불순물을 보통 우리는 활성제, 액티베이터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보통 이러한 활성제, 즉 불순물은 주 형광재료, 주 인광체의 에너지 갭, 그죠? 가전자대와 전도대 사이에 있는 에너지 갭 사이에 불연속 에너지 준위를 이제 만들어주는 목적으로 집어넣어 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간단한 어떤 에너지 변화 상황을 그림을 통해서 보면 빛이 이제 여기 그죠? 빛이 발생돼요. 즉 뭐냐면 높은 에너지, 즉 자외선이나 뭐 이런 에너지를 주게 되면 전자가 그죠? 그래서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그걸 우리는 이제 여기 전자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면 이 가전자 밴드에 있는 전자가 전도 밴드로 이렇게 여기가 일어나죠. 그러면 가전자 밴드에 홀, 즉 전공이 생기고 여기에 이제 전자가 전도 밴드에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홀 전공 쌍이 만드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 높은 에너지 상태로 올라간 전자는 곧바로 이제 빛을 방출하게 되는데 그때 그죠? 실제로는 트랩이라고 부르는 이게 갇히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데 바로 방출이 안 되고 대략 한 수 밀리세컨드 여기 뒤에 나오는데 하여튼 짧은 시간 동안 이제 갇혀 있게 돼요. 그 재료 내에. 그걸 갖다 우리는 이제 트랩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러한 이제 트랩에 의해서 그죠? 한 10의 마이너스 8승초 정도 이제 머무르는데 그때 만약에 불순물로 들어간 원소가 있으면 액티베이터라 부른다 그랬죠. 그럼 액티베이터의 에너지 주인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쯤 있다 그럽시다. 그죠? 액티베이터를 뭘 넣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텐데 뭐 액티베이터가 이제 도너 액티베이터냐 억셉트 액티베이터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전자가 여기서 여기로 떨어지게 되면 뭐 요 파장에 그 에너지만큼의 파장이 방출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얘네들이 도너 상태로 와 있다가 도너 상태에서 또 여기로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그 에너지만큼의 또 파장이 방출되겠죠. 그죠? 뭐 이런 식의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결국 빛은 어떠한 불순물을 첨가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라는 거죠. 뭐가? 색깔이.
트랩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여기 트랩이 일어난다 그랬죠. 이 트랩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완전히 이해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보통 한 가지 뭐 예를 들어서 제한된 기구에 의하면 어쨌든 여기된 전자들이 고에너지 준위 어떤 에너지 준위에 어떤 뭐 여러 가지 어떤 방법으로 갇힌다는 거죠. 그걸 이제 트랩이라 그러고, 어쨌든 얘네들이 방출이 되려면, 에너지를 방출하려면 그 트랩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낮은 에너지 준위로 떨어지기 전에 트랩에서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트랩에서 벗어나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형광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인광이 일어날 수도 있다. 즉 10의 -8승초라는 어떤 약간의 딜레이가 발생되는 과정은 트래핑 과정에서, 그죠? 빛의 방출이 이제 그 시간만큼 늦춰지는 거죠. 그래서 인광 같은 경우에는 더 트랩이 이제 오랫동안 구속이 되기 때문에 빛이 조금 더 역이되고 나서 조금 더 있다가 방출되는 그러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러한 이제 인광 물질이 이제 보통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야광 어떤 장난감 같은 거죠, 그죠? 그런 거 보면 이제 빛에 이제 낮에 노출시켜서 걔네들을 이제 역이를 시켜 놓은 거죠. 그런 다음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다시 전자가 낮은 준위로 천이 되면서 빛을 재방출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야광 뭐 신발이나 장난감 뭐 이런 것들은 다 포스포레센스, 즉 인광 성질을 이용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그러한 발광 과정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예로 광발광을 한번 봅시다. 발광에는 빛으로 발광을 시키는 광발광이 있고, 뒤에 보면 음극선 발광도 있고, 그 다음에 전기장을 이용해서 하는 전기장 발광도 있어요. 근데 먼저 광발광을 살펴보면, 광발광은 빛으로 발광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포토루미네선스라 부르고, 이러한 발광 과정에서 전자 역이를 시키는 에너지원에 따라서 광발광, 뭐 음극선 발광, 전기장 발광 이렇게 나누는데, 대표적인 광발광의 얘가 형광 램프가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일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형광등 같은 그런 램프 있죠. 그런 게 바로 광발광의 대표적인 예인데, 얘는 어떤 거냐면 밑에 이 그림을 한번 보면 원리가 이런 유리관이 있고, 그죠? 여러분들 이제 형광등 생각하면 되겠어요. 유리관 양쪽에 이렇게 이제 전극이 있죠, 그죠? 이 전극에, 그죠? 전류를 흘려주면 이 필라멘트에서 뭐가 나와요? 이제 열전자가 방출이 돼요. 그래서 이게 열전자들이죠, 그죠? 열전자들이 방출이 돼요. 그 다음에 이 유리관 안에는 이제 완전히 봉해져 있고, 그 안에는 아르곤 가스가 채워져 있는데, 그 아르곤 가스와 함께 수원 가스가 같이 이제 봉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전자가 어떻게 했어요? 전자가 이제 방출돼서, 그죠? 이제 움직이겠죠, 그죠? 여기가 이제 전극이 걸려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얘네들이 수원과 부딪혀서 수원 내부의 원자들의 전자를 역이시켜요. 그럼 그 역이된 전자가 다시 또 천이 되면서 뭔가 에너지를 내놓겠죠. 그때 나오는 에너지가 바로 자외선 에너지예요. 즉 자외선이 방출이 되는 거죠. 그럼 자외선이 방출이 돼요, 이 안에 수원에서, 그죠? 그러면 이 유리관 내부 표면에는 뭐가 발려져 있냐면 바로 인광체가 발려져 있는 거예요. 즉 형광 물질이 발려져 있는 거죠, 그죠? 그때 형광등에 사용하는 보통 형광 물질은 할로포스페이트라고 부르는 인삼염이라고 부르는 형광체가 주로 발려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형광체들을 뭐예요? 이 자외선이, 수원이 만든 자외선이
때리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뭐요? 이 발광 형광체에서 다시 또 전자가 여기 됐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빛을 방출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형광등의 원리가 되겠어요. 결국 뭐냐 하면 이러한 형광등은 결국 이 형광체 사용되는 여기 코팅돼 있죠. 이 형광체에 어떠한 양이온들을 불순물로서 일부 넣어주느냐, 그걸 우리는 이제 도핑한다 그러는데, 도핑해 주느냐에 따라서 색깔을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안티몬 이온을 넣어주면 블루 계통, 푸른색 계통의 색깔이 빛이 만들어지고, 망간 이온을 넣어주면 이제 오렌지, 레드 빛깔이 만들어지는데, 이 망간 이온의 양을 적절히 잘 조절해서 다양한 색깔을, 즉 이제 블루부터 화이트 사이에 다양한 색깔을 이제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원리로 이제 작동되고 있어요. 어쨌든 이거는 뭐다? UV라는 빛을 이용해서 형광체를 발광시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광발광이라고 부른다. 거기에 반해서 이제 음극선 발광이라는 것은 뭐냐? 음극선 발광은 음극선 발광은 좀 전자선, 음극선이라는 게 전자선이죠. 고에너지의 전자선에 의해서 이제 발광하는 건데, 대표적인 예가 지금 뭐냐면 전자현미경이나 아니면 음극선 오실로스코프나 옛날 칼라 TV 있죠. 브라운관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칼라 TV 화면이나 아니면 필드 이미션, 즉 전개 방출 디스플레이,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음극선 발광을 이용하는 거고, 얘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칼라 TV를 한번 예를 들어서 봅시다. 칼라 TV가 어떤 원리로 구성되어 있냐면, 오늘날 사용하는 칼라 TV는 뭐 보통 LCD나 뭐 OLED 등을 이용하니까 전혀 다른 구조지만, 옛날 이제 브라운관 시절의 칼라 TV는 이렇게 화면 안을 돋보기로 쳐다보면 아주 작은 이러한, 그죠? 미세한 RGB 형광체들이 발려져 있어요. 즉 레드, 그린, 블루, 이 세 가지 색을 합쳐서 얼마든지 컬러를 조합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요 이제 발려져 있는 요 아주 작은 이제 크기의 이러한 이제 형광체를 뒤에서 이제 전자선으로 주사를 하는 거죠. 높은 에너지에, 그죠? 그래서 그리고 걔네들을 정확하게 위치를 아래다 짤 건지 뒤에다 짤 건지를 그 다음에 옆으로 이제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앞에 요렇게 요 전자선이 통과하는 이러한 조리개를 집어넣게 돼요. 그런 조리개는 요런 길쭉하고 좁은 모양인데, 보통 요걸 요런 이제 조리개 역할을 하는 이러한 부품을 섀도우 마스크라고 이제 불러요. 그래서 섀도우 마스크를 앞에다 놓고, 그러면 여기 이제 슬릿 형태의 이러한 구멍을 통과돼서 전자선을 여기다 탁 때리면 이번에는 R이, 즉 붉은 빛이 나고, 전자선을 여기다 탁 때리면 블루가 나오는 거죠. 이 두 개를 섞으면 뭐 이제 보라색 빛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의 세기를 달리하면 다양한 색깔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RGB를 써서 색깔 하나를 만드는 거죠. 그럼 여기도 또 다른 색깔, 이것들 다 합쳐서 화면이 이제 구성되는 그러한 원리로 되어 있는 게 음극선 발광이다. 결국 뭐다? 이 발광을 뭐가 시킨다? 이 고에너지의 전자선이 와서 때려서, 즉 음극선이 때려서 발광을 시킨다. 그래서 캐소드 루미네선스라고 불러요. 물론 이때 TV에 쓰이는 형광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색깔별로 다른 형광체가 쓰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붉은색을 내는 형광체는 이터륨, 산소, 그 다음에 황화합물에다가 3% 정도의 불순물, 유로피움이라는 불순물을 추가돼서 얘는 붉은색을 만들고, 그린은 징크 카드뮴 설파이드에다가 황화합물이죠. 여기다가 구리이온이나 알루미늄 삼가 이온을 억셉트나 동로로 추가해줘서 그린을 만들고, 블루는 징크 설파이드, 즉 아연 황화합물에다가 Ag나 Cl을 불순물로 넣어준 경우가 되겠어요. 그에 반해서 이제 전기장 발광은
전기장 발광은 대표적인 게 이제 LED, 그죠? 다이오드죠. 여러분들이 앞에서 전기적 특성을 배울 때, 전기적 성질 배울 때 이미 다이오드, PN 접합, 그래서 다이오드의 원리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P타입과 N타입을 붙여놓으면 정유기 역할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 배웠을 거예요. 자, 바로 그 다이오드예요. 그래서 그 다이오드는 P타입과 N타입으로 이렇게 붙어 있고, 이게 경계죠, 그죠?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그죠?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어떤 순방향의 바이어스를 걸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때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여기서 만나서 전자, 전공, 쌍이 합쳐져서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그때 빛을 방출하게 되면 그게 바로 LED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원리로 이제 작동되는 게 전기장 발광이겠어요. 즉 뭐예요? 발광은 빛을 뭘로 시키는 거예요? 전기장을 걸어주는 거죠. 여기서 그죠? 플러스와 마이너스에 전기장을 걸어줘서 빛이 나오게 하는 원리가 되겠어요. 물론 이 LED도 어떠한 반도체를 쓰느냐에 따라서 갈륨 아세나이드, 인디움 포스포 이렇게 쓰면 포스포러스 붉은색, 노란색 계열의 빛을 방출시키고, 갈륨 나이트라이드 계통의 LED는 푸른색, 녹색 계열의 이제 빛을 방출시키게 되는 거죠. 뭐 OLED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기장을 걸어줘서 빛을 발생시키는 장치인데, 결국 뭐예요? OLED는 유기 물질을 이용하는 거죠, 그죠? 자체 발광할 수 있는 유기 물질을 여기에 이제 집어넣어 주게 되겠어요. 그래서 역시 여기도 전압을 걸어줘서 전기장을 걸어주면 이제 이 유기 물질에서 여기 P타입과 N타입이 이렇게 붙어 있게 되고, 그거의 두 개를 이제 합쳐져서 P타입과 N타입의 전공과 전자가 만나서 빛을 발생시키는데, 이러한 이제 유기 물질의 장점은 굉장히 어떤 색 재현력이 매우 좋다라는 거. 그래서 모든 색을 거의 다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다 합쳐지면 완전한 흰색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두께를 얇게 만들 수 있고 뭐 이런 장점이 있죠. 물론 이제 전극을 걸어주고 이쪽으로 걸어주고 빛이 이쪽으로 나오니까 이쪽에는 뭐예요? 이쪽 전극 쪽은 투명한 전극을 써야 되는 거죠. 그죠? 물론 이제 좀 시간에 따라서 수명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단점이긴 하지만 다른 이제 뭐 브라운관 TV나 LCD 뭐 이런 것들에 비해서 굉장히 얇고 가볍고, 그 다음에 색 재현력도 좋고, 그죠? 뭐 이런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날 TV는 거의 이제 OLED TV로 넘어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이러한 이제 이 원리를 보면 결국 뭐냐 하면, 전기장을 걸어주면 빛이 나오는 게 LED의 원리죠, 그죠? 거기에 반해서 이제 거꾸로 빛을 쬐어주면 전기가 흐르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우리는 이제 광전도 현상이라 그러죠. 그걸 이용하는 게 바로 이제 태양광, 태양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 원리는 서로 반대로 되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레이저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